이 더러운 손 안 치워? 소름 끼치게 진짜. 노망 났으면 곱게 늙지. 왜 애한테 해코지야? 아니, 애미야. 나는 그냥 반지를 짝, 짝. 순금 반지가 대리석 위를 굴렀습니다. 뺨이 불타오르는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벌벌 떨며 서럽게 울고 있는 며느리의 눈동자가 정확히 카메라 렌즈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헐, 대박. 저 할머니 진짜 노망났나 봐. 와, 소름 돋아. 네, 잡겠네, 잡겠어. 쏟아지는 비난보다 더 끔찍한 건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 화려한 연회장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그날의 따기 한 대는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악마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헌신이 노망으로 매도당한 기막힌 날, 그리고 이어진 처절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HAPTER1 금반지와 붉은 손자국. 소래포구 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짙은 비린내와 억센 고함으로 시작됩니다. 68살 김금숙에게 그 냄새는 공기이자 밥이자 곧 그녀의 인생이었죠. 붉은 고무대야에 담긴 고등어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는 칼질 소리가 슥, 삭하며 리듬감 있게 시장통을 울리더군요. 아주머니, 이거 싱싱해요? 그럼요. 오늘 새벽에 배가 들어왔어요. 눈 좀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솔직히 이만한 물건 없어요. 금숙은 손님에게 고등어 2마리를 검은 봉지에 담아주며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은 40년 세월 동안 소금물과 생선 기름에 절어 마치 껍질이 벗겨진 고목나무처럼 거칠고 투박했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솔질을 해도 빠지지 않는 검은 때가 문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손님이 뜸해지자 금숙은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가 섞인 축축하고 무거운 지폐들이었죠. 25, 26, 27. 한 장 한 장 셀 때마다 금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네요. 옆 좌판에 건우물 떼기 고개를 내밀며 툭 던집니다. 아니, 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입이 귀에 걸리겠네. 로또라도 됐어요? 그게 오늘 우리 지훈이 첫돌이잖아. 그 애 주려고 반지 하나 해가려고. 와 대박. 그 핏덩이가 벌써 돌이야? 세월 빠르네. 근데 언니 며느리 좀 쌀쌀맞다 하지 않았어?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에이 아니야. 부잣집 딸이라 낯을 좀 가려서 그렇지. 속은 착할 거야. 내 새끼 낳아준 사람인데. 금숙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읍내 금은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위에서 번쩍이는 금반지들을 보는 그녀의 눈이 어린아이처럼 반짝이더군요. 사장님, 제일 무거운 걸로 주세요. 순금으로요. 우리 지훈이 손가락이 굵직하니 장군감이거든요. 아이고, 어머님. 요즘 금값이라 그래도 손주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부럽습니다. 주인이 건네는 한 돈짜리 반지를 받아든 금숙은 그 무게감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붉은색 벨벳 상자에 담긴 금반지는 그녀의 거친 손 위에서 더욱 영롱하게 빛났죠. 금숙은 행여나 반지에 비린내가 옮을까봐 옷소매로 손을 몇 번이고 훔쳐내고서야 상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별천지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빛났고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고급스러운 향기에 금숙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혹여나 이 향기를 망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휘감고 우아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금숙이 지나가자 젊은 여자 하객들이 코를 찡긋거리며 수군대더군요. 뭐야, 냄새 안 나? 헐, 대박. 저 할머니 여기 하객 맞아? 옷차림이 완전 시장 사람인데? 아, 비위상해. 관리를 좀 하지 진짜. 비수 같은 말들이 귀에 박혔지만 금숙은 못 들은 척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한마디라도 맞받아치면 오늘 잔치의 시선이 손주가 아니라 소란으로 옮겨갈 게 뻔했습니다. 금숙은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내가 한 번만 참으면 현우도 지훈이도 덜 다친다. 무대 위 며느리 해주는 몸에 딱 붙는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주는 웃으면서 인사받는 얼굴을 유지한 채 무대 아래를 먼저 훑고 있었어요. 사회자 옆, 영상팀 옆, 그리고 무대 아래 첫 줄 테이블 딱 그 자리들이었습니다. 해주는 축하 화환 리본을 만지는 척 몸을 기울이더니 사회자에게 작은 메모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사회자가 순간 눈을 내리깔고 메모를 확인하더군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영상팀 카메라가 무대 정면에서 한 칸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삼각대 다리가 대리석에 툭 소리를 내며 자리 잡히고 렌즈가 객석 구석을 한번 스치듯 훑쳤죠. 금숙이 앉아있는 쪽이었습니다. 해주는 아이를 안은 팔로 자연스럽게 지훈이의 소매 끝을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겉으로는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손길이었지만 손끝이 팔목 고무줄을 살짝 눌렀습니다. 하얀 살에 붉은 선이 얇게 남았다가 천천히 옅어지더군요. 해주는 그 붉은 선이 남는 걸 확인하자 웃음을 더 환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잘 됐다는 표정처럼요. 아주 잠깐, 정말 잠깐. 그때 해주의 시선이 금숙에게 꽂혔습니다. 해주의 미간이 확 구겨지네요. 그녀는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금숙을 향해 오지 말라는 듯 고개를 살짝 가로저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금숙은 손주를 볼 생각에 들떠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읽지 못했죠. 그저 며느리가 자기를 알아봤다는 생각에 엉거주춤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주인공의 할머님께서 덕담 한마디와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할머님 어디 계십니까? 금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순서가 있었나 싶었죠. 현우가 미리 말해준 적도 없고 초대장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스포트라이트가 금숙을 딱 찍어버렸습니다. 피할 틈이 없었죠. 사회자의 멘트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하객들의 시선은 너무 빠르게 금숙에게 몰렸습니다. 해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놀란 얼굴이라기보다 준비된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쉬고 한 박자 늦게 눈을 크게 뜨고 한 박자 늦게 입꼬리를 올리는 마치 정해진 순서를 밟는 것처럼요. 금숙은 품에 꼭 안고 있던 붉은 반지 상자를 꺼내 들고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낡은 구두 굽이 또각, 또각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무대 위에 오르자 며느리 품에 안긴 손주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백옥같이 하얀 피부에 최고급 실크 옷을 입은 아이는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금숙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가 이거 주려고. 해주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금숙의 손톱 밑에 낀 검은 때와 손등의 흉터를 보며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죠. 그 더러운 손 치워. 당장. 해주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금숙은 보지 못했습니다. 금숙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 박힌 할머니의 손이 아이의 연한 팔목을 스치는 그 찰나였습니다. 으앙!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할머니 손이 닿아서라기보다 낯선 조명과 소음, 무대 위 열기, 그리고 소매 끝이 조여 만든 불편함이 한꺼번에 터진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는 원래부터 보채고 있었고 그 순간이 마침 겹친 거였죠. 하지만 해주는 그 복잡한 이유를 한 줄로 바꿔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손 때문에 울었다. 그 프레임 하나면 끝이었거든요. 해주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은 끊어졌고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계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탁! 해주가 신경질적으로 금숙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예기치 못한 충격에 금숙의 손에서 반지 상자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르르르 팅. 금반지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정막 속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반짝 움직여 바닥으로 쏠렸다가 다시 무대로 올라오더군요. 시선이 흔들린 그 찰나에 해주는 가장 큰 장면을 찍어버렸습니다. 짝! 해주의 하얀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고 금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이명이 삐소리를 내며 금숙의 머릿속을 강타하더군요. 고개가 획 돌아가고 뺨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는 고통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연회장에 흐르던 우아한 음악도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일순간 정지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쿵쿵대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채를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금숙은 입술을 꽉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 여기서 내가 뒤집어 엎으면 현우도 끝장이다. 30년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매일같이 술상을 엎던 남편과 도장을 찍고 갈라서던 날 어린 현우가 금숙의 치맛자락을 잡고 물었었죠. 엄마 아빠는? 아빠 이제 안 와? 그때 아들의 눈에 고여있던 불안감. 그리고 이어진 30년 세월 동안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생선을 팔았던 나날들. 금숙에게 이혼은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 내 자식을 결손 가정에서 키웠는데 그 업보를 손주 지훈에게까지 대물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참자. 내가 뺨 한 대 맞고 병신되면 그만이다. 우리 현우, 이혼남 딱지 붙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금숙은 바로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금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얼한 뺨을 감싸주며 멍하니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해주는 그 순간 얼굴을 하나 더 갈아 끼웠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 얼굴이 아니라 하객들에게 보여줄 피해자 얼굴이요. 아니, 어머님. 해주는 욕설을 뱉으려다 수백 개의 시선을 느끼고 급히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울고 있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비명을 질렀죠. 어머님, 손 좀 씻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이 손톱 밑에 때 좀 보세요. 애 피부가 눌렸잖아요. 와, 진짜 환장하겠네. 그리고 해주는 아이 팔목을 하객들에게 정확히 보이게 내밀었습니다. 조금 전 해주가 눌러놨던 소매 자국이 울음과 열기 때문에 더 빨갛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냥 눌리면 생기는 자국인데도
혜주는 그걸 상처처럼 말했죠. 세상에, 어머님. 아무리 반지가 중요해도 그렇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애를 잡으면 어떡해요? 균 옮으면 어쩌려고요? 저 이거 예민한 거 아니죠? 네. 말도 안 돼, 진짜. 정적에 휩싸였던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하객들의 눈에는 며느리의 뺨 때리는 행동보다 금숙의 거친 손과 우는 아이가 더 크게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때 무대 아래 첫 줄에서 누군가가 딱 맞는 타이밍에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너무 적당해서 우연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기 피부 예민한데 큰일 나겠네. 요즘 병원도 무섭다던데. 그 말이 불쏘시개가 되어 웅성거림이 더 번졌습니다. 헐, 대박. 저 할머니 손 봐. 진짜 시커멓네. 좀 씻고 오지. 와, 나 같아도 눈 돌아가겠다. 애 잡겠네, 잡겠어. 위생관념이 없으신가 봐. 쯧쯧. 노인네가 주책이야. 비수 같은 말들이 금숙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 현우가 달려왔지만 그는 어머니가 아닌 며느리와 아이를 먼저 살폈습니다. 혜주야, 괜찮아? 지훈이 안 다쳤어? 안 다치긴. 어머니 손 좀 봐. 저러고 애를 만지는데 내가 안 미치게 생겼어? 오빠는 보고만 있었어? 혜주는 악을 쓰며 현우를 몰아세웠습니다. 현우는 곤란한 표정으로 뺨을 맞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손 좀 씻고 오시지 그랬어. 좋은 날 이게 뭐야? 솔직히 엄마가 좀 심했어. 아들의 그 한마디가 뺨을 맞은 것보다 더 아프게 금숙의 심장을 후려팠습니다. 아니야, 나 손을 씻었는데, 비누로 빡빡 씻었는데. 금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의미 없이 앞치마 자락을 털어내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반응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혜주는 겁에 질린 척 고개를 숙이면서도 고개를 아주 살짝 돌려 영상팀 쪽을 확인하더군요. 렌즈가 금숙의 붉어진 뺨과 울고 있는 아이를 번갈아 담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금숙에게 다가와 입모양으로만 짧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오직 금숙만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요. 주제 파악 좀 해. 냄새나게. 그 싸늘하고 도끼 어린 목소리에 금숙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지켜온 그 손이, 아들을 키워낸 훈장 같은 손이 오늘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가면 될 거 아니야. 금숙은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를 주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도망치듯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반지가 아니라 아이가 먼저라는 걸 금숙은 너무 오래 부모로 살아서 본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자존심보다 현우의 가정이 먼저라고. 뒤에서 혜주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어머님 가세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화려한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금숙의 초라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귓가에는 여전히 더럽다는 며느리의 속삭임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40년 생선 비린내보다 더 지독하고 역한 사람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챕터 2 악마의 두 얼굴. 돌잔치가 엉망이 된 후 아들 현우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금숙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뿔빛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뺨은 여전히 욱신거렸고 에어컨 바람이 닿을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운전대를 잡은 아들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현우가 신호 대기 중 핸들을 거칠게 내리치더군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혜주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혜주야, 괜찮아? 숨 좀 크게 쉬어봐. 응? 오빠, 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주는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현우가 기겁하며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눕혔죠. 물, 엄마, 물 좀 주세요. 혜주 이러다 숨 넘어가겠어. 금숙은 엉겁결에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건네려는데 혜주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현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이죠. 아, 오빠, 저리 치워. 냄새나. 토할 것 같아. 혜주야, 진정해. 엄마가 물 떠오신 거야. 싫어. 아까 그 손이잖아.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새끼 만지려고 했잖아. 흐엉. 혜주는 과호흡이 온 것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작했습니다. 나 무서워. 어머님이 나 때리려고 했어.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맞은 건 시어머니인데 때리려고 했다니요. 금숙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물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금숙은 본능적으로 한 가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싸움으로 커지고 그 사이에서 현우가 더 완강해질 거라는 것. 결국 손주 얼굴을 더 멀리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금숙은 참으면서도 설명부터 하려 했습니다. 혜주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널 언제 때린다고 했니? 맞은 건 나였는데.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붉게 부어오른 어머니의 뺨보다 숨이 넘어가는 아내가 더 급해 보였습니다. 혜주 지금 쇼크 온 거 안 보여요? 엄마가 아까 식장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실수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요. 아니야, 현우야. 나 정말 술 안 마셨다. 너는 내 말 안 믿니? 맹세코 입에도 안 댔다. 됐고, 지금 그게 중요해요? 혜주가 저러잖아요. 아오, 진짜 미치겠네.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혜주는 그 틈을 타 흐느끼며 쐐기를 박더군요. 오빠, 어머님 눈빛 봐, 나 죽일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알았어. 엄마, 오늘은 그냥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제발이요. 아들의 등 떠밀림에 금숙은 죄인처럼 안방 맞은편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거실에서 혜주를 달래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혜주야. 내가 있잖아. 엄마가 시골에서 오래 사셔서 위생관념이 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 말할게. 몰라, 나 진짜 죽다 살아났네.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금숙은 방문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욱신거리는 뺨을 어루만지며 억울한 눈물을 삼켰습니다. 40년 생선 장사로 잔뼈가 굵은 그녀였지만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게 부모라더군요.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따지고 싶었지만 금숙은 오늘만 넘기자고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에 불이 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도 지쳐서 안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 금숙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주방 쪽에서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 하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금숙이 식탁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딸그락.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숙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죠. 어둠 속에서 혜주가 걸어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듯이 아프다던 여자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모델처럼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식탁에 앉아 있는 금숙을 발견하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더군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생수병을 꺼내더니 병째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모글대가 꿀떡, 꿀떡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물을 다 마신 혜주가 손등으로 입술을 닦으며 금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잠 안 자고 뭐해요? 노인네가 잠도 없나. 낮고 차가운 목소리. 아까 현우 앞에서 떨던 가녀린 목소리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금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 땀이 등을 적셨죠. 너 아까는 아프다고 하더니. 아, 참나. 그걸 믿어요? 순진하시네. 혜주는 코웃음을 치며 식탁 의자를 빼서 금숙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를 꼬며 턱을 괴고 금숙을 빤히 쳐다보더군요.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연기 좀 했죠. 오빠가 그래야 껌뻑 죽으니까.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뺨을 올리고 거짓말까지. 아니, 근데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냄새나는 건 팩트잖아요. 혜주가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비린내, 쩔은내, 가난한 냄새. 아오, 비위상해. 제가 아까 식장에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닭살 돋은 거 봐. 그녀는 자신의 팔을 문지르며 과장된 몸짓을 했습니다. 금숙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냄새가 싫어서 때렸다는 거니? 고작 그 이유로? 고작이라뇨? 저한테는 생존 문제예요. 우리 지훈이한테 그 더러운 균 옮으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늙으면 그냥 곱게 늙으세요. 주책맞게 나서지 말고. 혜주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숙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빠가 어머님 편들 것 같아요? 뭐라고? 오빠는 내 말만 믿어요.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엄마보다 와이프 챙기는 거. 금숙의 가슴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현우는 혜주의 거짓 연기에 속아 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혜주는 금숙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즐기듯 바라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세요. 지훈이 볼 생각도 하지 말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 손주야. 내 핏줄이야. 핏줄 좋아하시네. 그 더러운 손으로 애 만지면 이번엔 뺨으로 안 끝나요. 혜주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동학대로. 치매 노인이 애 해코지한다고. 너 진짜 악마니? 악마는 무슨. 이게 현실이에요. 억울하면 돈 많고 깨끗하시든가.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현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주야? 순간 혜주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싸늘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병약한 표정으로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싱크대를 짚고 헛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우욱. 하, 어머님, 저 물만 마시러 나온 건데 왜 그렇게 노려보세요. 안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모습의 현우가 나왔습니다. 그는 싱크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혜주와 식탁에 앉아 있는 금숙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혜주 아픈 거 안 보여요? 물 마시는 사람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오빠, 나 무서워. 어머님이 나보고 꾀병이라고 나가 죽으라고. 혜주가 현우의 품에 안겨 거짓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현우는 아내를 감싸 안으며 금숙을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와, 진짜 엄마 너무하시네. 오늘 일로 충격받은 사람한테 꼭 그러셔야겠어요? 현우야, 저게 다 거짓말이야. 저건 연기하는 거야. 그만하세요. 제발 좀. 현우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금숙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긴 혜주가 현우의 어깨 너머로 금숙을 보며 입꼬리를 쓱 올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맞지? 늙은이야. 혜주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숙은 그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결국 또 삼켰습니다. 금숙은 속으로만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참는다. 대신 확실한 걸 잡을 때까지. 현우는 혜주를 부축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혜주야. 신경 쓰지 마. 오빠밖에 없어. 쾅!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금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금숙은 멍하니 식탁 위에 물잔만 바라보았습니다. 물잔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일렁거렸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는 작정하고 자신을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그리고 손주를 볼모로 잡고서 말이죠.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 째깍하며 금숙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불행을 예고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챕터 3. 인질이 된 손주. 며칠 뒤 며느리 혜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금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시장 옷을 벗어 던지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를 지우려 칫솔로 손가락이 헐도록 문지른 탓에 금숙의 손끝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존심을 세우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금숙은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카페는 평일 오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진동하는 커피 향과 달콤한 빵 냄새가 낯설어 금숙은 자꾸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지만 혜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때쯤 카페 문이 열리고 혜주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한 손에는 고가의 핸드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구석자리에 쭈그리고 앉은 금숙과는 딴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혜주는 금숙을 발견하고도 인사는커녕 귀찮다는 듯 선글라스를 벗으며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사과가 아닌 영혼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야. 나 금방 왔다. 근데 지훈이는? 우리 지훈이는 안 데려왔니? 금숙이 두리번거리며 묻자 혜주는 코웃음을 치며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턱! 봉투가 미끄러지며 금숙의 앞에 멈췄습니다. 지훈이 찾기 전에 이거부터 보세요. 이게 뭐니? 읽어보시면 알아요. 어머님이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확실하게 해두려고요. 금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근 금지 및 양육권 침해 포기 각서. 생전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금숙이야 을은 최혜주이야 갑의 허락 없이 손주 박지훈에게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를 감수하며 향후 면접 교섭권을 영구 포기한다. 만남을 원할 시 갑이 요구하는 위생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글자들이 춤을 추듯 어지러웠습니다.
금숙은 서류를 쥐고 혜주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주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범죄자야? 손주 보는데 무슨 각서가 필요하니? 아니, 근데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잖아요. 혜주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돌잔치 때 그 난리 내놓고 뻔뻔하게 지훈이를 보겠다고요? 전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려요.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그건 오해야.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나는 맹세코 됐고, 오해든 아니든 팩트는 어머님 손이 더럽다는 거예요. 혜주가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며 금숙을 압박했습니다. 사인하세요. 도장 가져오셨죠? 못한다. 난 못한다. 이런 천륜 끊는 짓은 죽어도 못한다. 금숙이 서류를 밀어내자 혜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푹 쉬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짜 말 안 통하네. 이럴 줄 알았어. 혜주가 핸드폰 화면을 금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갓 돌이 지난 지훈이가 아장아장 걸으며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눌한 발음으로 할머니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아, 우리 아기. 금숙이 저도 모르게 화면을 만지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혜주가 낚아채듯 핸드폰을 걷었습니다. 보셨죠? 애가 이렇게 할머니를 찾는데 어머님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애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혜주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인 안 하시면 평생 동영상도 못 보실 줄 아세요. 번호 차단할 거니까. 혜주야,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더 깨끗이 씻을게. 말로만요? 전 못 믿겠는데요. 혜주는 싸늘하게 금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인 안 하시면 지훈이 못 봐요. 우리 다음 달에 캐나다 가거든요. 뭐라고? 캐나다? 네. 조기 유학이요. 한국 같은 좁은 물에서, 그것도 냄새나는 시장통 할머니 밑에서 애 키우기 싫어서요. 혜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이민이라니. 내 아들, 내 손주를 데리고 그 먼 나라로 가버리겠다니. 안 된다. 나 죽기 전엔 절대 못 간다. 현우가 간다고 하더냐? 오빠요? 오빠는 당연히 제 뜻 따르죠. 걔가 힘이 있어요? 혜주는 비웃음을 흘리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가서 자리 잡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준비할 게 산더미인데 어머님이 여기서 이렇게 시간 끌면 우리만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혜주의 말 속에 숨겨진 돈이라는 단어를 순진한 금숙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를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는 공포감만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금숙이 여기서 끝까지 맞서면 혜주는 정말로 아이를 인질 삼아 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캐나다 가기 전까지는 보여드릴게. 영상 통화도 하게 해드리고. 그것은 악마의 제안이었습니다. 혜주는 펜을 금숙 쪽으로 굴렸습니다. 대구르르. 펜이 구르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금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여 낡은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습니다. 창밖에는 유모차를 끌고 가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평범한 행복이 왜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요?
금숙은 도장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 끝이 마치 피를 머금은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자신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찍지 않으면 다시는 저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금숙은 내가 이 순간만 삼키면 적어도 아들과 손주는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감이 좁아졌습니다. 카페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웅하며 멀어졌습니다. 오직 눈앞의 하얀 종이와 붉은 인주 그리고 해주의 규칙적인 손톱 두드리는 소리, 톡, 톡, 톡만이 고막을 찔러댔습니다. 금숙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아오, 답답해. 안 찍을 거면 말아요. 나갈 거니까. 해주가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타임 리밋이 걸린 것입니다. 금숙은 다급하게 며느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찍을게. 찍는다. 가지 마라. 금숙은 눈을 질끈 감고 각서의 서명란에 도장을 내리찍었습니다. 콩. 종이 위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금숙의 자존심이 지지겨진 흔적이자 손주를 향한 처절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해주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만족스러운 듯 스윽 올라갔습니다. 진작 이러셨으면 좋잖아요. 서로 피곤하게. 해주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 그리고 위생검사 철저히 할 거니까 손톱 관리 좀 받으시고요. 즉, 그녀는 금숙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해주야 커피값은. 금숙의 목소리는 닫히는 문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텅 빈 테이블에 홀로 남겨진 금숙. 그녀의 앞에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과 계산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금숙은 붉은 인주가 묻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하염없이 문질렀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자국이 마치 마음속에 난 피멍 같았습니다. 내 아기 보고 싶다. 금숙의 주름진 눈가에서 참았던 눈물이 투둑하고 떨어져 테이블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카페를 나선 해주는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늙은이 낚았어.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돈 뜯어내는 건 시간 문제야. 캐나다? 웃기고 있네. 도박 빚부터 갚아야지. 끊어. 해주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천류는 그저 현금 인출기를 열기 위한 비밀번호일 뿐이었습니다. 챕터 4. 끝없는 착취. 각서에 도장을 찍은 날 이후 금숙의 휴대폰은 잠잠할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경매가 한창인 시간에도 생선을 다듬는 와중에도 지잉지잉 울려대는 진동소리가 금숙의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비자 수속비 5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급해요. 현지 정착금 부족해요. 1000만 원 더 필요해요. 손주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예요? 강남 영어 유치원 등록금 마감일이에요. 빨리요. 금숙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40년 동안 고등어배를 갈라 모은 쌈짓돈이 해주의 문자 한 통에 허무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금숙의 수명도 함께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거절하면 해주는 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아버릴 사람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바닥인데.
더 이상 보낼 돈이 없어진 어느 오후였습니다. 며칠째 입금이 없자 혜주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금숙은 받지 못했습니다. 줄 돈이 없다는 말을 꺼내기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손주를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목을 조였습니다. 또각, 질퍽한 시장 바닥에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 냄새와 비린물이 흥건한 시멘트 바닥 위로 번쩍이는 명품 힐이 위태롭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힐끔거리는 시선 끝에 혜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마치 오물을 피하듯 까치발을 들고 금숙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싸늘한 목소리에 금숙은 고등어를 손질하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혜주야, 네가 여긴 웬일이니? 오지 말라고 했잖니.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사람 피 말리게. 혜주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입구에 서서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우, 냄새. 진짜 토할 것 같네.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요? 비위도 좋으셔. 미안하다, 내가 좀 바빠서. 됐고, 돈은요? 오늘까지 보내라고 했잖아요. 금숙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혜주야, 나 이제 정말 돈이 없다. 적금도 깼고 보험도 다 깼다. 더 이상 나올 구석이 없다. 하참나. 기가 차서. 혜주가 헛웃음을 흘리며 가게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낡은 돈통과 벽에 걸린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가게 안쪽을 탐욕스럽게 훑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요. 돈이 없긴 왜 없어요? 여기 있네. 혜주의 손가락이 가게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이 가게 보증금 꽤 되죠? 여기 목 좋잖아요. 뭐라고? 금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가게는 그녀의 목숨줄이었습니다. 남편 죽고 갓난쟁이 현우를 업고 들어와 40년 동안 피눈물로 지켜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지훈이가 캐나다 가서 고생하는 건 괜찮고, 그게 아니라 나도 먹고는 살아야.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누가 다 달래요? 보증금 빼서 우리 주고 어머님은 좁은 데로 옮기시라고요. 리어카 장사를 하든 노점을 하든 몸 튼튼한데 뭐가 걱정이에요? 혜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폐륜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생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혜주야, 나는 나이가 70이 다 돼간다. 이제 와서 노점을 어떻게 하니? 제발 이 가게만은 건들지 마라. 부탁이다. 아우, 진짜. 말 더럽게 안 통하네. 혜주가 신경질적으로 핸드백에서 여권과 비행기표 출력물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보세요. 당장 내일 모레 출국이에요. 비자 문제 때문에 급하게 잡힌 거라 현금이 당장 필요하다고요. 거기 가서 집 구하고 차 사려면 이 돈 필수라고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라는 변수는 금숙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일 모레? 네. 이번에 못 나가면 비자 취소돼서 영영 못 가요. 그럼 지훈이는 한국에서 평생 이 꼴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원하세요? 손주 앞길 막는 할머니 되고 싶어요? 혜주의 가스라이팅이 이어졌습니다. 금숙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게를 지키자니 손주의 앞길을 막는 것 같고 가게를 빼자니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 금숙 머릿속에는 계산이 아니라 공포만 남았습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 저 사람은 진짜로 지훈이를 끊겠다. 그때 혜주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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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시장의 시끄러운 호객 소리는 멀어지고 해주의 손끝에서 울리는 차가운 계산기 소리만이 금숙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붉은색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보증금 5천에 권리금 좀 받으면 딱 맞네. 딱 맞아. 해주는 계산기를 금숙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지훈이랑 같이 살게 해드릴게요. 같이? 네. 캐나다 가서 자리 잡으면 어머님 초청할게요. 거기 공기 좋고 노인 복지 좋거든요. 여기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사느니 거기서 손주 보면서 우아하게 사시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여기서 평생 일만 하다가 골병 들어 죽고 싶어요. 해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채찍 뒤에 당근 거짓 회유를 꺼낸 것입니다. 그녀는 금숙의 더러운 앞치마 끈을 고쳐 매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 믿으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다 지훈이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 노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지훈이 보게 해주나? 나도 데리고 가나? 그럼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건물주한테 전화하세요. 보증금 뺀다고. 금숙은 흔들렸습니다. 손주와 함께 살 수 있다는 말, 그 달콤한 유혹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습니다. 가게 하나쯤은 내가 버리면 된다. 금숙은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무너지면 아들과 손주가 편해질 거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근데 건물주 양반이 갑자기 빼준다고 할까? 아오, 답답해. 제가 할게요. 전화기 줘봐요. 해주는 금숙의 손에서 낡은 폴더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단축번호 한 번에 저장된 주인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생선가게 며느리인데요. 어머님이 가게 정리하신대요. 네, 급해서 그러는데 보증금 바로 좀 빼주실 수 있으세요? 복비는 저희가 낼게요. 일사천리였습니다. 금숙이 말릴 새도 없이 통화는 끝났습니다. 해주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됐죠? 주인 아저씨가 내일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자네요. 돈은 바로 입금해 준대요. 금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생선 좌판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가게 내 40년. 어머님, 청승 좀 그만 떠세요. 더 좋은 날 온다니까요? 내일 돈 들어오면 바로 저한테 쏘세요. 1원도 빼지 말고. 해주는 목적을 달성하자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짐 싸세요. 요 며칠은 찜질방이라도 가 계시고요. 출국 준비 끝나면 연락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니? 같이 간다고 했잖니? 아니, 당장은 우리끼리 가고 자리 잡히면 부른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해주는 짜증스럽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저 바빠서 가요. 내일 입금 늦으면 공항에서 지훈이 울고불고 난리 날 줄 아세요. 알겠죠? 해주는 대답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또각, 멀어지는 구두 굽소리가 금숙의 가슴을 짓밟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에 홀로 남겨진 금숙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백열전구 하나가 파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미가 너 때문에 산다. 금숙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손에서 나는 비린내가 유독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는 내일이면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며느리가 던져준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짓 희망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금숙은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따지지 말자. 내가 참으면 된다.
하지만 금숙은 몰랐습니다. 혜주가 시장을 빠져나가자마자 내연남에게 전화를 걸어 키득거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빠. 해결됐어. 늙은이가 가게 뺐어. 5천 나온대. 이걸로 오빠 빚 갚고 나머지는 하우스 가서 한 판 더 당기자. 캐나다? 미쳤어? 거길 왜 가? 늙은이 낙동강 오리알 만드는 거지. 크크크. 혜주의 웃음소리가 시장통의 소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악마는 40년 헌신의 대가까지 남김없이 빨아먹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챕터 5. 벼랑 끝에 축출. 가게 보증금을 뺀 돈 5천만 원을 며느리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숙은 텅 빈 가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40년 손때가 묻은 칼, 도마, 그리고 닳고 다른 앞치마를 박스에 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면 정말 돌아올 곳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숙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아지랑 같이 산다잖아. 캐나다 가면 공기도 좋다고 하고. 그 말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결국 손주도 못 보고 아들도 더 휘청일 것 같아서 금숙은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일단 집안이 굴러간다. 그 생각 하나로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아들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금숙은 반가움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왔냐, 현우야. 짐 다 쌌다. 언제 출발하니? 공항 가는 거니? 하지만 현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눈밑이 퀭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금숙의 들뜬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먼지 쌓인 생선 좌판만 응시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비자가 잘못됐니? 금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팸플릿 하나를 꺼내 빈 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행복 요양원 도심 속의 실버타운. 팸플릿 표지에 적힌 글자를 읽은 금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사실은요, 비자가 엄마 것만 늦게 나온대요. 노인이라 심사가 까다롭다고. 뭐라고? 그럼 너희 먼저 가는 거니? 네, 일단 혜주랑 지훈이랑 저만 먼저 가고 엄마는 나중에. 현우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금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돈은 다 줬는데 가게도 뺐는데 나만 두고 간다니요. 그런데도 금숙은 바로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폭발하면 혜주가 그럼 지훈이 못 보게 할게요. 한마디로 끝낼 것 같아서 금숙은 이를 악물고 참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집도 절도 없는데 어디서 지내라는 거니? 그래서 이거 알아봤어요. 여기 시설 좋대요.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많고. 현우가 팸플릿을 슬쩍 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혜주 말이 맞아요.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죠. 언제까지 생선 비린내 맡으며 사실 거예요? 거기서 잠깐만 계시면 저희가 금방 모시러 올게요. 금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40년을 홀로 키운 아들이 제 어미를 시설로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가 시킨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요. 현우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멀쩡한 엄마를 갖다 맡기겠다는 거니? 아니, 맡긴다니요.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엄마 위해서, 지훈이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따라오면 혜주가 힘들어요.
애보기도 벅찬데 엄마까지 어떻게 챙겨요? 생각 좀 하세요, 제발. 그 말이 금숙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워서 관계가 완전히 끊기면 결국 손주는 멀어지고 아들은 더 깊이 혜주에게 붙잡힐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나야 한다. 금숙은 그 계산이 너무 서러워서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짝! 금숙의 거친 손이 현우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때린 손이 더 아팠습니다. 이 바보야.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여자 말만 듣고 엄마를 버리겠다고 하니? 아오, 진짜 말이 안 통하네. 현우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몰라요, 저는. 혜주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혼하겠대요. 애 데리고 잠적하겠대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현우야. 짐 정리되는 대로 요양원 차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돈은 혜주한테 다 보냈죠? 그거면 됐어요. 현우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금숙이 뒤따라 나갔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금숙은 시장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부끄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칼로 도려낸 듯 아려울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껍데기 벗겨지도록 일만 했는데 결국 버려지는구나. 금숙은 짐을 싸던 박스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힘없이 묻혔습니다. 그런데도 금숙은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져도 지훈이는 모른다. 현우는 더 망가질 뿐이다. 내가 참아야 한다. 지금은 내가 버텨야 한다. 그 생각이 금숙을 바닥에서 간신히 버티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금숙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금숙아, 여기서 뭐하니? 이게 무슨 꼴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옆 골목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박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금숙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하기 전까지 강력계 형사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금숙의 퉁퉁 부은 눈과 텅 빈 가게,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요양원 팸플릿을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가게 뺐다더니 표정이 왜 그 모양이니? 사장님 흑. 금숙은 박 반장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설움이 터져나왔습니다. 박 반장은 한숨을 내쉬더니 금숙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말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자. 속에 불날 땐 뜨끈한 게 들어가야 한다. 시장통 구석의 낡은 국밥집. 박 반장은 소주 한 병을 시켜 금숙의 잔에 가득 따랐습니다. 마셔. 그리고 털어놔봐. 현우 그놈이 또 무슨 사고를 쳤니? 금숙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토해내듯 털어놓았습니다. 돌잔치에서 뺨을 맞은 일, 각서를 쓴 일, 그리고 가게 보증금을 빼서 며느리에게 보내고 요양원 통보를 받은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반장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탁자를 주먹으로 쿵 내리쳤습니다. 와, 그 어린 여자가 보통이 아니네. 아니, 현우 그놈은 머리가 장식이냐?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혜주가 지훈이 데리고 이민 간다고 하니까 현우도 어쩔 수 없었겠지. 금수가 정신 차려. 내가 형사 짬밥 30년이다. 냄새가 난다. 구린내가 진동한다. 박 반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금숙을 쏘아보았습니다. 뭐가 말이야? 생각해봐. 이민 비자가 그렇게 뚝딱 나오는 줄 아니? 그것도 며칠 만에? 내일 모레 출국이라고 했지? 그거 100%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리고 가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며? 요즘 세상에 누가 큰 돈을 그렇게 받아? 흔적이 남으면 안 되는 돈이라 그런 거다. 금숙은 멍하니 박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생선만 만져온 그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혜주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내 촉이 맞다면 그 여자 지금 딴 주머니 찾다. 내 돈 챙겨서 현우랑 지훈이 버리고 혼자 튀거나 아니면 다른 놈이랑 작당했을 수도 있어. 에이, 설마. 자기 애가 있는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 모르니?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거야. 박 반장은 품 안에서 낡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내 며느리 이름이랑 차 번호 말해봐. 그리고 송금한 계좌번호도. 알아서 뭐하게? 내가 아는 후배들한테 좀 알아봐야겠다. 출입국 기록이랑 통장 내역만 봐도 답 나온다. 금숙은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믿긴 하지만 혹시나 뒷조사를 했다가 아들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금숙이 망설인 건 딱 하나였습니다. 괜히 내가 나서서 현우가 완전히 망가지면 어쩌지. 그래서 금숙은 늘 참고 늘 뒤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사장님, 그러다가 현우가 알면. 답답한 소리 하지 마. 지금 내 전 재산이 날아갔다. 현우 놈이 요양원에 너 처박아 두고 평생 찾아올 것 같니? 그 돈 없으면 너는 그냥 짐짝이다. 박 반장의 호통에 금숙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 늙은이는 자식에게 짐일 뿐입니다. 그래, 알았다. 최혜주다. 차는 하얀색 벤츠고 번호는. 금숙이 불러주는 정보를 박 반장이 꼼꼼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사각사각 볼펜 소리가 국밥집의 소음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여자가 평소에 수상한 짓 한 거 없니? 남자 문제라든가. 남자?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근데 지난번 돌잔치 때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오긴 왔다. 혜주랑 좀 많이 친해 보이긴 하더라. 사촌 오빠? 박 반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다 큰 사촌 남매가 팔짱 끼고 귓속말 하나? 그것도 좀 캐봐야겠네. 박 반장은 수첩을 덮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금수가, 오늘은 일단 내 가게 쪽에 딸린 방에서 자라. 찜질방 가지 말고. 내일부터 내가 바쁘게 움직일 테니까 너는 딱 기다리고 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고맙긴. 친구 좋다는 게 뭐니? 그 여자가 감히 소래포구 건어물 친구를 건드려? 내가 아주 껍데기를 확 벗겨버릴 거다. 박 반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형사. 나다. 부탁 하나만 하자. 급하다. 국밥집을 나서는 박 반장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금숙은 남은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쓰디 쓴 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밖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금숙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잡은 동아줄,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6. 충격적인 진실. 박 반장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낡은 승합차 운전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방 50m 앞에 정차된 하얀색 벤츠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며느리 혜주의 차였습니다. 이민 간다더니 강남 한복판에서 뭐 하는 거야? 박 반장이 낮게 중얼거리는 사이 혜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골목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유학원도 여행사도 아니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777이라는 숫자만 붉게 빛나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불법 사설 도박장 겸 모텔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카메라를 챙겨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혜주의 옆으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기다렸어? 왜 이제 와? 돈은 가져왔어? 남자가 자연스럽게 혜주의 허리에 손을 감았습니다. 혜주는 남자의 볼에 입을 맞추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늙은 사람 가게 뺀 돈 5천 방금 찾았어. 올라가서 확인해봐. 크크크. 역시 우리 자기 능력 좋다. 그 비린내 나는 노인 지금쯤 길바닥에서 울고 있겠네. 몰라, 알 바 아니지. 빨리 올라가자. 나 몸이 찌뿌둥해.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 박 반장은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지훈이 돌잔치 때 혜주의 사촌 오빠라고 소개받아 상석에 앉아있던 그놈이었습니다. 찰칵, 찰칵. 박 반장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사촌 남매가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키스를 한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박 반장의 가게 쪽방. 금숙은 박 반장이 내민 서류들과 사진들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그 사촌 오빠라는 놈과 모텔을 드나들고 도박판에서 칩을 쌓아두고 웃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금수가 잘 봐. 네가 보낸 5천만 원, 그 돈 비행기표 끄는 게 아니야. 박 반장이 금융거래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봐. 입금되자마자 10분 만에 현금으로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남자 빚 갚는데 3천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 도박판에서 다 탕진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금숙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금숙은 며느리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을 억지로 눌러버렸습니다. 괜히 정면 충돌했다가 혜주가 지훈이를 데리고 사라지면 금숙은 평생 다시 못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금숙이 그동안 이를 악물고 참아온 이유는 결국 그 아이 하나였습니다. 이민? 유학? 다 거짓말이야. 애초에 여권도 안 만들었다. 내 돈 뜯어내서 빚 갚고 튀려 했던 거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금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손주의 엄마가 도박꾼의 사기꾼이라니. 가게까지 뺏어준 돈이 도박판에서 사라졌다니. 우리 현우는 이거 아니? 알 리가 있나? 저 여자한테 흔들리기만 하지. 그런데 금수가. 박 반장이 말을 아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이게 진짜다. 뭔데 또 뭐가 남았는데? 박 반장은 서랍에서 누런색 대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가 금숙의 눈을 찔렀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네가 짐 챙길 때 가져온 지훈이 베네저고리 머리카락이랑 현우 칫솔 들고 가서 검사 맡겼다. 검사? 무슨 검사? 친자 확인. 금숙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가 현우를 얼마나 닮았는데. 열어봐. 박 반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금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얇게 베이는 소리를 내며 스윽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방 안의 시계 소리도
박 반장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숙의 눈앞에 있는 하얀 종이와 그 위에 찍힌 검은 글씨들만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거대하게 다가왔습니다. 검사 결과 불일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이를 잡은 금숙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불일치라는 세 글자에 고정된 채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불일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지훈이 현우 핏줄 아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놈, 사촌 오빠라고 하던 그놈시다. 박 반장의 말이 비수가 되어 금숙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쿠강. 금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믿음, 헌신, 사랑,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강아지가, 내 새끼가. 금숙아, 정신 차려. 금숙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부조화 반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현우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남의 아이한테 금반지를 끼워준 거야? 금숙의 눈앞에 지난 돌잔치 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를 만지려다 뺨을 맞았던 그 순간, 주제 파악 좀 해. 라고 속삭이던 며느리의 표정, 그리고 아이 팔목에 붉은 자국이 났다고, 균이 옵는다고 난리를 치던 그 가증스러운 연기,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혜주가 그토록 기를 쓰고 금숙을 막았던 이유는 금숙의 손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핏줄 아니니까 건드리지 마.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라고 만지는 상황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금숙은 그동안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현우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참음이 누굴 살렸는지 금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 금숙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포효 같은 분노였습니다. 내가 남의 자식한테 절절매면서 가게까지 팔아먹고 내 아들을 바보로 만들고 뺨까지 맞았냐? 금숙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키운 아들이 저런 사기꾼 년놈에게 노라나 남의 아이를 제 아이인 줄 알고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진정해, 금숙아. 울 때가 아니다. 지금 울면 네가 지는 거다. 박 반장이 금숙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복수해야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냐? 내 가게, 내 아들 인생, 그리고 네가 맞은 뺨 다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 금숙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슬퍼런 살기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돌려줘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줘야지. 금숙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짓눌렀습니다. 사기꾼년 내 아들 등골 빼먹고 내 뺨 때린 년. 금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선 대가리를 내리칠 때보다 더 냉혹하고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내 부탁 하나만 하자. 뭐든 말해. 판 깔아줘. 아주 크게. 전현놈들, 그리고 내 아들까지 싹 다 불러 모아. 금숙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꼬깃꼬깃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 돈 받아 먹으러 올 때, 그때가 제삿날인 줄 알게 해줄 거야. 박 반장은 금숙의 도끼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래포구 시장의 억척스러운 생선 장수 김금숙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과 자신을 짓밟은 악마들을 심판할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유리창을 타고 붉은 핏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챕터 7 심판의 날 설계. 박 반장의 쪽방에서 나온 금숙은 시장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금숙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며느리 혜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혜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내연남과 함께 있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금숙은 목소리 톤을 한껏 낮추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시어머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얘야. 나다. 그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전화했다. 줄 거요? 돈은 다 보냈잖아요. 또 뭐예요? 우리 바빠요. 아니다. 사실 내가 장독대에 숨겨둔 비상금이 좀 더 있다. 현금으로 한 5천 정도 되는데 이왕 가는 거 너희 집 사는데 보태라. 순간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5천만 원. 며느리의 탐욕 스위치를 켜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5천이요? 어머님 진작 말씀하시지.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다. 오늘은 내 며느리 생일 아니냐. 내가 근사한 데서 밥 한 끼 사주려고 식당 예약해놨다. 돈은 거기서 주마. 혜주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어머, 어머님도 참 생일까지 챙겨주시고 감동이에요. 어디로 가면 돼요? 청담동에 있는 연화정이다. 아, 그리고 올 때 그 사촌 오빠라는 양반도 같이 오라고 해라. 네. 사촌 오빠는 왜요? 지난번 돌잔치 때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고맙기도 하고 이민 가면 또 언제 보겠니? 밥이나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다. 혜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돈 생각에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역시 우리 어머님 통 크시다니까.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끄는 금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와라. 오늘은 네가 날 울린 만큼 네가 제대로 올 날이다. 금숙은 그대로 공중전화 부스를 나와 박 반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반장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단 2줄만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간다. VIP룸 예약 확인.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연화정.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VIP룸에 금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붉은색 비단 보자기로 싼 큼지막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겉으로는 보물 상자 같았지만 그 안에는 판도라의 재앙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숙은 상자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룸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문 쪽, CCTV가 닿는 각도, 직원 호출 버튼, 그리고 반대편 벽의 거울 위치까지 박 반장이 미리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오늘은 감정으로 덤비는 날이 아니라 기록으로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금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에 혜주 얼굴이 떠올라 손이 떨릴 때마다 금숙은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지금 화내면 진다. 내가 참아야 현우가 깨어난다.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지훈이가 볼모로 쓰이지 않는다. 그게 금숙이 여기까지 온 방식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혜주와 현우 그리고 내연남 강석이 들어왔습니다. 혜주는 여전히 명품으로 휘감은 채였고 현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석은 뻔뻔하게 혜주의 허리에 손을 얹으려다 현우를 의식하고 슬쩍 내리더군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혜주가 호들갑을 떨며 금숙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금숙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에 붉은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도 능글맞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숙은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다들 왔구나. 앉아라. 오늘은 좋은 날 아니냐? 엄마 진짜 돈이 또 있으셨어요?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고? 현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금숙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렸지만 오늘만큼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우 앞에서 폭발하면 현우는 또다시 혜주 편으로 숨어버릴지도 몰랐습니다. 금숙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표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네가 뭘 아느냐? 애미가 비상금 하나 없겠냐? 자, 다들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자.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혜주와 강석은 오직 상자만 바라보며 안달이 나 있었고 현우는 죄책감에 밥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혜주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저 상자는 뭐예요? 혹시 말씀하신 이게 궁금하냐? 금숙이 상자에 손을 올리자 혜주의 눈동자가 확장되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내 피 같은 돈이다. 평생 비린내 맡아가며 모은 내 목숨이다. 어머님도 참.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불려서 효도할게요. 혜주는 테이블 밑으로 강석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 받아. 자, 받아라. 이민 가서 집 사고 차 사는데 보태 써라. 그리고 금숙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강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사돈 총각도 고생 많았는데 내가 따로 챙겨줄 건 없고 이 자리에서 같이 확인해봐라. 아, 예. 감사합니다. 금숙은 천천히 상자를 혜주 쪽으로 밀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로 상자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스스스하고 낮게 울렸습니다. 혜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풀리는 스르륵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혜주의 거친 숨소리와 침을 삼키는 꿀꺽 소리까지도요. 상자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주의 표정이 기대감에서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5천만 원 현금 다발 대신 수십 장의 사진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혜주가 당황해 서류를 집어들려 하자 금숙이 재빠르게 아들 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현우야, 네가 봐라. 그게 내 아내가 너한테 주는 진짜 선물이다. 현우는 영문도 모른 채 상자 안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일 위에 놓인 종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였습니다. 현우의 눈이 빠르게 종이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일치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지직. 현우의 머릿속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일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우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혜주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주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혜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현우의 손에서 종이를 뺏으려 했습니다. 오빠,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어머님이 이상한 거 가져오신 거야. 비켜봐. 현우가 혜주를 거칠게 밀쳐내고 상자 안에 든 다른 사진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우수수.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혜주와 강석이 키스하는 사진, 도박장에서 서로 껴안고 웃는 사진들이
현우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 현우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부조화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슬픔보다 웃음이 먼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맞은편에 앉은 사촌 오빠 강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였냐? 강석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꼬인 것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기 현우 씨. 오해입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 오해? 너희가 모텔 가서 뒹구는 게 오해냐? 내 아들이 내 자식인 게 오해냐고. 현우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테이블을 엎어버릴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그락 쾅. 문이 밖에서 벌컥 열리더니 박 반장이 곰 같은 덩치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딜 가시나? 밥값은 하고 가야지. 박 반장이 강석의 어깨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쿠당탕? 아, 뭐야 당신. 강석이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루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혜주는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당신들 뭐야? 영장 있어? 이거 주거침입이야. 혜주가 악을 쓰며 반항했습니다. 박 반장은 코웃음을 치며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늙은 사람 낚았어.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돈 뜯어내는 건 시간 문제야. 캐나다? 말도 안 되지. 도박 빚부터 갚아야지. 크크크. 며칠 전 카페에서 혜주가 했던 통화 내용이 룸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혜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기, 공갈, 그리고 횡령 혐의입니다. 긴 말 필요 없고 가서 이야기합시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 들고 다가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오빠, 현우 오빠, 나 좀 살려줘. 이거 다 오해라니까? 혜주는 마지막 발악으로 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오빠, 우리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응? 끝까지 아이를 팔아먹는 그 뻔뻔함에 현우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바닥에 떨어진 유전자 검사지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지훈이? 네가 감히 내 입에서 지훈이 이름을 꺼내?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혜주를 발로 차내는 대신 힘없이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눌러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현우는 또 도망간다. 내가 끝까지 참아야 끝까지 본다. 금숙은 구석에 처박힌 혜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챕터 8 최후의 응징. VIP 룸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경찰에게 팔이 꺾인 채로도 혜주는 도끼 어린 눈으로 금숙을 노려보고 있었죠. 그녀의 입에서는 여전히 반성 없는 막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쳐봐. 치라고. 노인네가 힘이나 있겠어? 어차피 당신 아들 핏줄도 아닌 걸 내가 키워준 공이라도 생각해야지. 뻔뻔하게 어디서 손을 들어? 혜주의 외침은 비명이 아니라 악다군이었습니다. 금숙은 높이 들었던 손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차단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주의 고함 소리도 경찰의 제지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오직 금숙의 귓가에는 후우하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손바닥 안에서 뛰는 혈관의 박동만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칼자루를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해진 그 손. 비린내 난다고 무시당했던 그 손. 금숙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래. 내 손 더럽다. 냄새난다. 그런데 이 더러운 손이 내 번지르르한 낯짝보다 100배는 깨끗하다. 금숙의 허리가 유연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온몸의 체중을 오른팔에 실어 해주의 왼쪽 뺨을 향해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짝! 그것은 단순한 따기가 아니었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룸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지난 돌잔치 때 해주가 때렸던 소리와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묵직하고 날카로운 타격음이었습니다. 아! 해주의 고개가 90도로 꺾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잘 세팅된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었고 하얀 뺨에는 금숙의 5손가락 자국이 붉은 문신처럼 선명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해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너 지금 나 쳤어? 감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쳐? 이거 폭행이야. 경찰 아저씨, 이거 안 보여요? 해주가 경찰을 향해 악을 썼지만 경찰들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반장이 팔짱을 끼고 혀를 찼습니다. 쯧쯧. 혼자 자빠져 놓고 누굴 탓해. 내가 보기엔 발 헛디뎌 넘어졌구먼. 뭐라고? 당신들 다 한 통 속이야. 금숙은 쓰러진 해주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해주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프냐? 억울하냐? 해주는 이를 갈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금숙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뺨 값이다. 그리고 금숙의 손이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해주가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금숙은 손을 내리지 않은 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감히 더러운 뻐꾸기 새끼를 우리 둥지에 들여서 내 아들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죗값은 깜빵에서 달게 받아라. 해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금숙의 기세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친 것입니다. 자, 이제 갑시다. 쇼 그만하고. 경찰이 해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금속성의 마찰음이 해주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옆에서는 이미 수갑을 찬 내연남 강석이 끌려나가며 해주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꼬셨잖아. 네가 늙은 사람 돈 뜯자고 설계했잖아. 왜 나까지 끌고 들어가? 뭐,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도박 빚 갚아줬더니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네가 시켰잖아. 서로 사랑한다며 껴안고 뒹굴던 두 사람은 수갑을 차는 순간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주는 끝까지 현우를 향해 매달렸습니다. 오빠, 현우 오빠, 나 좀 봐봐. 나 깜빵 가면 지훈이는 어떡해? 응? 오빠가 지훈이 아빠잖아. 핏줄이 뭐가 중요해? 키운 정이 있잖아. 그 순간 현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해주가 이 판에서도 아이 이름을 꺼내는 걸 보자 현우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끄럽다. 얼른 안 끌고 가고 뭐합니까? 박 반장의 호통에 경찰들이 두 사람을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해주의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거 나 최해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으악. 폭풍이 지나간 룸 안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엎어진 테이블, 흩어진 사진들, 떨어진 서류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떨고 있는 현우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땀과 눈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흐으흐. 현우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엉킨 통곡이었습니다. 엄마. 현우가 무릎걸음으로 금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금숙의 거친 손을 붙잡고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금숙의 손등 위로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죽일 놈이야.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현우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금숙은 그런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웠습니다. 혜주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밀어내던 모습이 사무치게 미웠습니다. 그런데도 금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숙은 쭈그리고 앉아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됐다. 울지 마라. 엄마, 내 잘못만은 아니다.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한테 네가 당해낼 재간이 있었겠니? 오늘로 끝내자. 금숙의 투박한 손이 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손에서는 여전히 비린내가 났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일어나. 밥은 먹고 가야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이미 시켜놨다. 엄마. 현우는 어린아이처럼 금숙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금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그제야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소래포구 시장. 아주머니, 고등어 2손만 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금숙의 목소리가 시장통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더 빨라지고 경쾌해졌습니다. 고무대야 안에서 파닥거리는 생선을 잡아채 배를 가르는 솜씨는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무거워요. 옆에서 건장한 남자가 다가와 얼음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시장에 나온 그는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됐다. 너는 저기 가서 손님 줄이나 좀 세워라. 인물 좋은 네가 서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 아, 참. 어머니도. 제가 생선 나르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늘졌던 얼굴은 사라지고 땀방울이 맺힌 건강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박 반장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흐뭇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금수가 너는 좋겠다. 아들이 주말마다 와서 효도하고 아주 살판났네. 그렇죠. 내 아들인데 당연하죠. 박 반장님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금숙이 생선 껍질을 벗기며 농담을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대? 말도 마요. 깜빵 안에서도 서로 내 탓 하다가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다더라고요. 징역 3년 받았대요. 위자료 소송도 들어갔으니 빈털털이 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꼴 좋다. 벌 받을 짓을 했지. 금숙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이제 남의 자식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고 친자 부인의 소를 통해 호적도 정리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는 어머니라는 든든한 딱지가 앉아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점심 뭐 먹을까? 꼼장어 볶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나 오늘 장사 아주 잘했다. 금숙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의 비린내, 시끄러운 소음, 땀 냄새. 혜주가 그토록 혐오했던 그 가난의 냄새가 지금 금숙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한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금숙의 거친 손이 반짝이는 고등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을 받은 비늘이 며느리가 탐내던 금반지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떠리, 싱싱한 고등어 왔어요. 금숙의 당당한 외침과 함께 시장의 하루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승리였고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